자, 지금부터 우리가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서요, 재개발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원에서는 수원 월드컵 제1구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수원의 월드컵 경기장 바로 앞에 보면은요. 그래서 월드컵 1구역 재개발하는데 거기서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시행을 할 때보다는요, 자문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시기에 우리가 재개발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시기에 있어서 빠져나가야 되는지, 끝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재개발을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다. 물론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계략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있죠. 뭐서 1+1이라든가 그다음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또 계신단 말이죠. 그다음에 조합원의 지위란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을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개발 정비사업 절차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먼저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지정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주민들이 제안하는 것이 있고요. 공공이 있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주민 제안 방식이죠. 그런데 이 주민 제안 방식이 수원시의 경우는 뭐로 바뀌었다? 공모제도로 바뀌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해요. 구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가칭이죠. 가칭 추진위원회죠. 준비위원회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이루어지죠.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에서 뭐를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조합 방식하고 그다음에 신탁 방식이 있는데요. 사실 신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정착이 되지 않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 무슨 방식을 얘기하느냐? 조합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물론 신탁 방식도 중요하죠. 하지만 신탁 방식도 다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요. 먼저 이제 추진위회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동의서 같은 것을 진구를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죠. 승인. 그래서 추진위원회요,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운영규정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의서를 진구를 해요. 이때 동의서를 진구를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동의서를 다 받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는 동의서를 받는 일이 아주 많아지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하냐? 시장이나 군수가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받게 되는가? 그럼 추진위원회는 우리가 뭐냐면 법인으로 보면 법인 설립 등기라잖아요. 그때부터 법인으로 보거든요.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인이 등기하기 전까지는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여기 단계를 뭐라 한다?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 설립 등기하기 전까지 이 단계를 우리는 설립 중의 법인이다. 다른 말로 비법인 사단이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요, 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인 설립이 되면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법인인데 그 전에 단계를 얘기하죠. 여기도 뭐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성격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대법원은 종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행위를 만약에 법인이 설립이 되면은 그 법인의 행위로 봐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추진준비위원회죠. 이 추진위원회죠. 추진위원회 행위를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의 행위로 봐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준비위원회 있잖아요. 이 준비위원회는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진구하거나, 또는요 어떤 방식 같은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요 저 같은 또 전문가들을 투입을 시켜서 자문을 얻고요. 그러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비용을 어느 주민 한 분이, 그것을 위원장 한 사람이 그것을 책임지기는 무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비용을 투입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민법상의 법인으로 보면은 발기인 조합하고 비슷한 거예요. 원래 이 발기인 조합이 하는 행위는 채권과 채무는 당연히 법인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
거기에 발기인 조합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가 있으면 채권을 양수로 받고 그다음에 채무를 인수로 하는 그런 양도 양수, 인수 제도로 인수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그다음에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준비위원회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한다? 추진위원회와 그다음에 법인을 거쳐서 이 법인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줘야 그것은 드디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돈을 많이 썼니 적게 썼니 주민 간의 1차 갈등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은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선임을 할 때 정비업체라고 얘기하죠. 이 정비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그야말로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정을 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법인에서 당연히 그러면 그 정비업체를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다시 법인에서 주민총회를 하잖아요. 법인 설립위해서 그 주민총회에서 가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정비업체라고 하는 것은 준비위원회에서부터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부터 그다음에 법인 설립에서 창립총회에서 주민총회가 있을 때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뭐랬죠? 구역도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조합도 설립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우리 이 구역의 사업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을 믿고 같이 가는 것이죠. 그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정관. 우리가 이제 조합에서는 뭘 하죠? 나중에 이제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 작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추인이 있어야 돼, 승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관에 대해서 초안도 작성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 추진위원회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뭐냐면 제가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있어서 책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죠. 한 300페이지 정도요. 그 책을 만들고 있는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죠. 그 다음에 뭘 하냐?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는 것이에요. 이때 조합을 설립하는데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은요. 만약에 신탁 방식에 의한 경우는 생략이 가능해요. 신탁 방식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신탁 방식에 갔을 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낼 때가 많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요.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어떤 방식을 주로 취한다? 조합 방식을 주로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통적인 방식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하도 이제 그 건설 공사비 같은 것이 이렇게 폭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지금 건설사들이 짓다가 지금 멈춰 있는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신탁 방식을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여전히 신탁 방식의 경우에도 거기도 여전히 멈춰 있는 사업장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러면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고 이것을 단기간 안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민들이 되도록이면 주민 간의 갈등이 없어야 돼요. 항상 보면 여러분요 A라는 사람이 조합장이다 위원장이다 그러면 꼭 반대파들이 꼭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반대파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 비대위를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비대위에 설립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건 엄청나게 큰 위험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민들과 어떠한 특히요 법적인 문제, 소송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 설립 이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은 해계 지침이라든가 그다음에 선거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추진할 때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그런 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여기에 준해서 모든 서류를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다른 제3자들이 여기서 태클을 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추진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조합장이나 하는 분들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어떤 테두리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서를 진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에요.
알겠죠? 보통 4분의 3, 좌변의 4분의 3 이상이 동일하게 되면은 보통은 토지 면적의 2분의 2 이상은 동일한 것으로 봐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똑같으니까요. 그다음에 여기서 창립총회하죠. 여기서 이제 창립총회가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창립총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조합원들이요 100분의 20이 무조건 직접 출석해야 돼요. 우리는 선거는 회의에 참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어요. 대의에 인회한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 방식에 의한 방식이 있고요. 직접 참여 방식이 있고 서면에 의한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100분의 20 이상은 직접 참석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창립총회, 그죠? 창립총회가 그것은 설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대의원을 선임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합 설립을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되면 이제 우리가 뭐가 이루어지냐?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한다? 등기를 하는 것이에요. 등기하게 되면 이제부터 뭐가 되냐? 법인격을 취득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돼. 사람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나와 같은 자연인이 있고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공자를 선정을 하는데 시공자 선정 같은 것은 이렇게 이제 절차 같은 거니까 이것은 이제 기본서에서나 보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뭐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돼요. 알겠죠? 사업 시행 계획에 의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사업 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가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 조합 설립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오기 전까지 여기서 감정 평가를 해.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한테요. 지금부터가요. 여기서 이제 보면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면은 뭘 하냐? 이제 감정 평가를 해요. 땅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 이 땅에 대한 평가 지금부터 이제 내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재산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이다.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분양을 신청할 때 우리가 1+1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내가 여기서 이제 권리가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그런데 내가 두 개를요, 분양을 신청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는 30평인데 5억이에요. 그러면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25평, 60평방미터 이하의 평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요. 그러면 25평이 만약에 4억이에요. 나는 10억인데 권리가액이. 그러면 30평은 5억이고 만약에 25평은 4억이다. 그럼 두 개를 합하면 9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1+1으로 두 개를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권리가액은 10억인데요. 30평짜리가요 6억이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25평짜리가 5억이에요. 그럼 이건 두 개를 합하면 11억이 되잖아요. 그럼 11억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10억인데 11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게 어디냐? 지금요 관리처분 계획을 하면서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를 추정해서 하는 거예요. 종후자산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합원 분양하고요 일반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익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전자산평가 이것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재개발의 경우는 대지하고 건물은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하는 것이고,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종전자산평가하고 종후자산평가 이걸 알아야 비례유리한 걸 많이 들어봤죠? 비례유리한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비례유리한 것은 전체 이제 여기서 좀 이따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의 우리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을 받아요. 알겠죠? 여기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알아야 내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야 내가 분양 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통지를 한 날부터 30에서 6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 수립하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뭐가 된다? 인가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쭉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냐면 여기서 이제 봐봐요. 이 관리처분 계획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통지를 받고 나면은 이러면 뭐를 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재개발과 재건축 한번 보겠지만 이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주 대책이 나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입주를 하고,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하고요. 관리처분에서 특히 여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관리처분에서 중요한 것은 종전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해. 그걸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전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산정을 해요. 사업비는 뭐죠?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냐. 공사비, 금융비용, 기타 비용, 부대 비용 있죠. 이런 비용들을 또 산정을 해요. 그리고 종후 자산 가치를 추정을 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합원 분양은 몇 세대고 일반 분양은 몇 세대인데 수익은 얼마다. 이것을 종후 자산 가치를 산정을 해. 이것을 우리가 뭔다?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한다? 비례율인데 비례율은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비례율이라는 것은 뭐냐? 종후 자산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를 해. 총 사업비. 이 종후 자산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하고요. 종전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본 자본금이잖아요. 이 자본금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만 설명하면 여러분이 모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꾸 비례율이 높아야 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종후 자산 가치에서 사업비를 공제를 하고 그것을 종전 자산 가치로 나누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종전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 종전 자산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의 비례율을 곱해서 여러분의 감정평가액을 권리가액을 높이는 거잖아요. 높이면은 당연히 비례율은 떨어지게 돼 있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종전 자산 가치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실질적인 비례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실질적인 비례율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다운이 돼야 돼요. 그럼 사업비가 다운이 되려면 사업 기간이 어때요? 짧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부장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용적률이랑 이런 나오죠. 용적률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 가치를 가지고 변경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비용을 줄이고 공사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종후 자산 가치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혀주는 거,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좋은 설계팀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하나를 다 찾아 먹어서 그 다음에 아무튼 종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한다? 착공을 준비하고 착공이요. 그 다음에 시공 보증하고 착공 신고하죠. 그러니까 시공 보증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제 건설사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건설사에서요. 여기서 이제 공사 시공 보증을 위해서 시공 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어떻게 하냐? 보통은요. 공사 대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정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착공 신고를 하죠. 착공 신고할 때는 누가 있어야 되죠? 감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분양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 다르죠.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관리처분할 때 그 분양이라는 것은 조합원 분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분양이라는 것은 조합원 분양분이 끝나고 그다음에 남은 것이죠. 조합원들이 분양을 포기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나머지 또 일반 분양분이 있죠. 그 일반 분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에 대해서 이제 분양 신청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입주자 모집 신청하고 그다음에 뭘 한다? 일반 분양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건물을 다 짓죠. 그럼 건물을 다 짓게 되면 뭘 한다? 준공인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인가가 고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뭘 한다?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이전 고시란 말을 여러분 종종 들을 거예요. 그럼 그 이전 고시라는 것이 어디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에 있으면 막 이전 고시가 됐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란 말이죠. 관리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한테 이제 다 통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잖아요. 그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대로 좀 모든 진행이 쭉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에 모든 사항을 이제 알려주는 것을 뭐란다? 그것을 그 이전 고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란다? 등기 촉탁을 하는 것이죠. 등기요. 그래서 등기라고 나중에 조합이 이제 해산되고 청산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것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등기 같은 건 이제 신탁사에 갔다가 이제 등기가 오는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다음에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입주권하고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는 입주권과 분양권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뭘 봤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보기 전에 뭐랬냐? 사업시행 계획 인가라는 것을 봤죠. 그러면 사업시행 계획 인가에서 관리처분으로 올 때 뭘 한다?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설을 하려면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그걸 멸실이라고 하죠. 그 멸실된 상태로부터 소득, 취득세 같은 것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인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샀다. 그러면 거기서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그 멸실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알겠죠? 그때 이제 양도세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뭐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전체적인 과정을 계략적으로 과정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과연 내가 어느 시점에 내가 입주권을 내가 팔아야 될 것이고 어느 시점에 내가 분양 신청했을 때 어느 시점에 이 분양권을 또 양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손피거래라고 해가지고요. 뭐가 되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손피거래라고 하는 것이 뭐죠 분양권에 있어서요. 흔히 뭐 일어나는 게 손피거래였고 그것도 세무당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다 인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할 것이냐 각각의 하나에 대해서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때 설명할 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요 양도소득세를 증여세에 준해서 처음부터까지 다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여기요 우리가 이제 토마토 집통을 통해 가지고 한 분이요 자기가 분양권을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분양권보다는 다른 데 투자가 더 어울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손피거래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건 전화 상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은 이제 분양권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시대는 저물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데 있어 가지고 분양권을 가지고 그 분양권을 내가 사가지고 그다음에 뻥튀기 해가지고 다시 또 이익을 남기고 그럴 시기는 좀 지났다 이렇게 보시고 왜냐하면 바뀌었으니까 작년에요.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은 수원 같은 경우는 공모제도잖아요. 공모. 그러니까 이 공모제도가 첫 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5년에 4월 30일까지 공모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10월 말에 여기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4군데에서 5군데 정도 선정을 해. 그럼 그 선정된 경우는 절차 시간이요 10년에서 2년 정도로 단축이 되니까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겠죠. 그리고 이미 구역 지정이 됐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를 완전하게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자체를 엄청나게 단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공모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있고요. 주민들이 하나로 모여서 올인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물론 신속통합계획도 그렇지만 신속통합계획을 신청했다가 해제된 것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공모에 응해서 당선이 됐다가 할지라도 해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아무튼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공모에 응해서 당선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익을 무조건 남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는 준비 단계라든가 시행 단계라든가 관리 처분 단계 있죠. 그 다음에 완료 단계라든가 이런 단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느 타이밍에 이것을 처분해야 되고 또 어느 타이밍에 이것을 사들여야 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용어.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투자하고 나서 돈이 묶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하는 방식, 투자하는 시점, 그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요.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서서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동산은 침체이지만 사실은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재개발, 재건축, 즉 정비사업이 힘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 뭐냐면 공급과 수요 중에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공급이 수요보다는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집이 많지 않냐. 물론 뭐 아파트가 많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이 많아지게 되면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거의 면적, 알죠? 그 전유 부분의 면적을 크게 확장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꾸 일본을 보니까 뭐죠? 그 아파트의 면적은 적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다른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은 이 주거의 면적, 그러니까 이것은 주거는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생활과 문화와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아파트가 45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하게 되면 두 개가 어느 몇 개로 되죠? 세 개를 합해야 하나의 뭐죠? 그 주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들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정비 사업은 힘을 받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재개발 정비 사업 절차도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또는 뭐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가로주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투자한 것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다.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을 끝으로 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것은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타이밍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익을 재산을 보호받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